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영남과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9.56%를 득표했습니다. 이게 영남에서 90%가 넘었고요. 사실은 좀 기록적인데 이런 90%라는 득표율을 가지고 조금 민주정당에서 나오기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신가요? 그렇죠. 사실 좀처럼 그런 숫자가 안 나오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대선 주자, 그것도 몇 년간 그런 지위에서 경선을 치렀는데 83몇 퍼센트 나왔죠. 83.97%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위상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입지가 아주 확고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뭐 당내 비명도 있고 반명도 있고 흔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경쟁 그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압도하는 경선 결과로 끝날 건데, 근데 이제 저런 수치가 그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은 거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확장성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로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가다듬을 텐데, 너무 저렇게 압도해 버리면 사실 경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경선 진행되고 뭐 본선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할 때까지 시간이 꽤 있어요. 그 사이에 자칫하면 이슈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때문에 경선이 다이내믹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경선도 일찍 끝나는 데가 4월 27일이면 끝나요. 너무 압도했다. 그러면 이제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고심일 거다. 그래서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호남 수도권이 있는데 뭐 호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호남이 워낙 이게 전략적인 균형감 같은 게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영남하고 다르게 그렇게 몰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겁니다. 네. 이게 90%라는 수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두 번째 당대표 될 때보다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한 건 알겠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관심도 없고 이제 비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의외로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관심에서 멀어지고 비판만 나오고, 그렇다고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게 없어요. 당내에서 뭔가 치고받고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요쪽으로도 고개를 돌려보고 거기는 무슨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떠올릴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크림색 스웨터 입고 나오고 무슨 우측 행보한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수비만 하는 것이 역시 좋지가 않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시간은 그렇게 또 빨리 안 가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 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을 이렇게까지, 선거 제도부터 잘못했잖아요. 과거에 선거제로 갔으면 이렇게 제도를 안 났을 텐데 권리당원 50%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다.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선거에 들어갔느냐 하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재명 대표가 잘해야 되겠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대 경선에서 1997년에 득표율이 78.04%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보다 지금 높은 득표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너무 부진한 거 아니냐, 뭔가 이슈를 파이팅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 나오거든요. 예, 그 두 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조금 해주시죠. 분발하셔야죠. 네. 그 2017년도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성남시장, 그 다음에 안희정 후보 이런 분들이 출마해가지고 당시에도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각자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꽤 유의미한 득표를 했고, 그 뒤에 당의 리더십으로, 물론 이제 안희정 지사는 다른 일 때문에 탈락을 했지만 섰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경선이 의미 있는 경선이 아니잖아요. 워낙 이렇게 대세론이 압도적인데. 근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른바 이제 정책 비전의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다 민주당의 그 정책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큰 차별화가 되겠냐.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워낙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압도적이고 또 그 당의 극렬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이 약간은 좀
두렵고 그래서 위축되는 면도 있지만 아니 저럴 거면 4억씩 내고 나와서 경선 출마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과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김, 그러니까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좀 하고 있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 워낙 이 당의 이 구조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두 분 중에 뭐 10%라도 넘어야 의미가 있고 뭐 다음을 본다든지 뭐 당권을 본다든지 할 텐데 아무리 차별화를 할래도 뭐 숫자가 저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호남에서 좀 표가 이재명 대표 표가 적게 나오고 거기서 뭔가 동력을 받아서 그래도 2위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 얻는 거 외에는 별다른 목표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만큼 민주당 경선은 갑갑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는 영남에서 사실은 많은 그렇죠. 득표를 하지 못해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워딩인데 아니 지금도 워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높은데 더 올라가면은 네. 도대체 몇 %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당장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건 워낙에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제 본선에서의 다양한 변수와 경쟁력을 고려하면 저렇게 지나치게 이 경선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확장성에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득표가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후에 이제 본선 전략에 있어서도 이제 상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변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지금의 캠페인이 고정돼 버리면 다양한 변수에 대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진영의 전략가가 있다면 약간은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제가 한 가지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그 천하람 원내대표의 워딩이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반대군요. 아니 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거의 꽉 찼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벌써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2027년에 뭐 의대 정원을 뭐 합의를 통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뭐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정책 공약을 뭐 후보처럼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거니까 뭐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코스피 5천 같은 거는 지금 뭐 2천 뭐 400, 300, 뭐 3천이 안 되잖아요. 그럼 2배로 올리겠다는 건데 도대체 집권을 몇 년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숫자 얘기하면 안 돼요. 숫자 얘기하면 기억에 남고 비교가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GDP가 얼마나 올라다 막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너무 과한 얘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코스피 3천 얘기했었던가요? 3,500이었나요? 그때도 그랬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이잖아요. 예.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저런 공약을 제기하면. 저도 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저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지난번.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이 뭐랄까 시장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저평가돼 있고 그런 시장 외적인 요인들을 개선만 하더라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저기에 더해진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법 개정도 다시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하겠다 뭐 등등.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저렇게 수치로 표현하면 글쎄요, 저거는 이제 공격받을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본선 대비해서는 조금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마지막 이슈가 될 수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제 대법원이 그 공직선거법 그 재판을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거다. 사실은 평가가 좀 엇갈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이례적으로 633,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을 본인 스스로가 발언을 하시면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신속한 그 판결에 대해서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이렇게 이례적으로 회부를 했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재판 관련한 이슈가 더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겠다.
뭐 파기환송이든 무죄 선고든 대법원 차원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속도전으로 보여요.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당일날 심리를 바로 연 걸로 봤을 때. 그러나 원래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가면 길어지는 게 통상의 그 예거든요. 한 6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예,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이 돌려보낼 수 있어요. 고법으로 파기환송해서. 아니면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파기환송돼도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설사 파기환송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 안 할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주겠지만 아예 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치열한 토론 해주셔서 오늘 접속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